1500년대 중반 잉글랜드 왕국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높은 첨탑에서는 매일 아침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템스 강을 따라 늘어선 상인들의 배에서는 대륙의 향신료와 직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궁정의 두꺼운 테피스트리 뒤편에서는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침묵이었습니다. 헨리 6세는 31살의 나이에 이미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신하들이 급박한 국사를 논할 때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할 뿐 단 한마디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1445년 봄 윈저 성에서 열린 추밀원 회의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프랑스 영토 상실에 관한 보고를 들으시고도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말씀만을 되풀이하셨다. 추밀원 서기관 존 서머셋의 일기에는 더욱 절망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왕은 성자이시나 성자는 왕좌가 아닌 수도원에 계셔야 하는 법. 사람들은 헨리를 단순히 유약한 군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헨리는 아버지 헨리 5세의 전설적인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젠쿠르 전투의 영웅, 프랑스 왕위를 겸한 정복왕의 아들이라는 무게는 생후 9개월의 왕관을 쓴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정 교사 윌리엄 드라 폴의 회고록 어린 왕자의 교육에 따르면 12살의 헨리는 이미 책을 읽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과 처형에 관한 대목에서 그랬습니다. 1453년 여름 헨리는 처음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해 8월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왕실 침소에서 그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종들이 달려갔을 때 왕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보인다, 모두 보인다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실 의사 존 아런델의 진료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열흘 동안 말씀도 음식도 물도 거부하셨으며 눈을 뜨고 계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는 듯 했다. 이 기간 동안 헨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후대 역사가들은 이를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기록했지만 왕의 시녀였던 마거리트 클리어의 비밀 일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기는 1800년대에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 지하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왕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다.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서로를 찢어먹고 왕자들이 탑 안에서 사라지며 왕관이 진흙 속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노라고. 헨리가 본 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조가 피로 물들고 아들이 전장에서 죽으며 왕국이 30년간의 내전으로 갈기갈기 찢어질 미래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선명하게 권력의 추악함을, 인간의 탐욕이 빚어낼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이 아니라 너무나 투명한 영혼이 현실의 폭력성을 감당하지 못해 선택한 도피였던 것입니다. 이 공백을 메운 사람은 왕비 마거릿이었습니다. 앙주 출신의 프랑스 공주였던 그녀는 1445년 겨우 15살의 나이에 잉글랜드로 건너왔습니다. 결혼식 날 런던 시민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환호했지만 누구도 그 어린 신부의 눈빛 속에 숨어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피에르 드 브레제가 샤를 7세에게 보낸 서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거릿 공주는 외모는 백합 같으나 영혼은 검과 같습니다. 남편이 현실에서 멀어져 갈수록 마거릿은 더욱 정치의 중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454년 헨리가 1년 반 동안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 빠졌을 때 마거릿은 섭정 지위를 요구했습니다. 귀족 회의는 거부했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프랑스 출신 여자가 잉글랜드를 다스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거릿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랭커스터 가문의 충성파 귀족들을 하나씩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서머셋 공작, 노선벌랜드 백작, 엑서터 공작, 그들은 모두 마거릿의 열정과 결단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455년 봄 헨리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전해 10월에 태어난 에드워드 왕자를 처음 본 헨리는 이 아이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정 일지는 그날의 참담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비 마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셨다. 하지만 마거릿은 울음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크셔의 성에서 웨일스의 요새에서 그녀는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잉글랜드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곧 왕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북부 귀족들의 연대기에는 마거릿이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군대를 시찰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비는 더 이상 침실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의 지휘관이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요크 공작 리처드 플랜테저넷. 그는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으며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영지를 소유한 대귀족이었습니다. 그의 혈통은 에드워드 3세의 둘째 아들에서 시작되었고 헨리 6세의 혈통은 셋째 아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리처드야말로 진정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1440년대 초반 리처드는 프랑스에서 섭정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군사 지휘관이었고 행정가였습니다. 하지만 궁정의 실권자였던 서머셋 공작과 서퍽 공작은 그를 질투했고 끊임없이 모함했습니다. 런던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 추밀원 회의록을 보면 리처드가 프랑스에서 보낸 군비 지원 요청이 수십 차례 묵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르망디와 기엔이 프랑스에게 넘어갔을 때 책임은 모두 리처드에게 돌아갔습니다. 1452년 잉글랜드로 돌아온 리처드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의회에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부패한 고문관들을 제거하고 왕실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무엇보다 무능한 왕 대신 능력 있는 섭정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귀족들의 상당수가 그의 편에 섰습니다. 특히 워릭 백작 리처드 네빌은 요크 공작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거릿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처드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그의 영지를 몰수하려 했습니다. 1455년 5월 세인트 올번스에서 양측은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이것이 장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전투는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리에서 귀족들이 직접 칼을 휘두르며 싸웠고 서머셋 공작은 여관 앞에서 난도질당해 죽었습니다. 런던 연대기 작가 존 베일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가 세인트 올번스의 자갈길을 따라 흘렀고 하늘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승리한 리처드는 런던으로 입성해 섭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헨리를 존중하는 척하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마거릿은 북부로 도망쳐 군대를 재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와 동맹을 맺고 프랑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앙주 가문의 르네 공작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지옥의 문이라도 두드릴 것입니다. 리처드는 깨달았습니다. 헨리가 살아있는 한 마거릿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무서운 진실도 깨달았습니다. 신의 뜻을 받드는 성군이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도덕적이기만 한 리더가 오히려 조직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1457년 겨울 요크성의 서재에서 리처드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남 에드워드와 차남 에드먼드, 그리고 막내 리처드.
나는 오랫동안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려 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이 나라를 구하려면 누군가는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악마는 내가 되겠다. 에드워드 4세의 회고록 나의 아버지 요크 공작에는 그날 밤 아버지의 눈빛이 얼마나 슬펐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권력은 마치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결국 영혼을 말려 죽입니다. 헨리는 권력을 거부함으로써 왕국을 혼돈에 빠뜨렸고 마거릿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여인에서 전사로 변해야 했으며 리처드는 권력을 얻기 위해 충신에서 반역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458년 잉글랜드는 더 이상 하나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쪼개진 피로 얼룩진 전장이었습니다. 붉은 장미를 단 랭커스터와 흰 장미를 단 요크.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이 30년을 끌며 잉글랜드 귀족 계급의 4분의 1을 학살할 것이라는 사실을. 1460년 12월 요크 공작 리처드는 웨이크필드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창끝에 꽂혀 요크시의 성문 위에 걸렸고 마거릿 왕비의 군대는 조롱하듯 종이로 만든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런던으로 전해진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이 왕위를 노렸던 남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참혹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장남 에드워드는 그때 18살이었습니다. 키가 6척이 넘는 거구에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그는 마치 전설 속 기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글로스터셔에서 웨일스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종군 기록관 필립 드 코민의 기록에 따르면 에드워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는 칼을 뽑아 하늘을 향해 치켜들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이 칼을 칼집에 넣지 않겠다. 그의 곁에는 워릭 백장 리처드 네빌이 있었습니다. 당시 32살의 워릭은 잉글랜드 북부의 광대한 영지를 소유한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1450년대 내내 요크 가문을 지원해왔으며 군사적 천재이자 정치적 책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워릭의 개인 서신 모음집 네빌 가문 서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에드워드를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리처드 공작에 대한 나의 마지막 충성이다. 1461년 2월 에드워드와 워릭의 군대는 런던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은 코츠월드 언덕을 넘고 템스강을 건넜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망설였습니다. 헨리 6세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었고 마거릿의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카리스마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런던 시장 토마스 쿡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런던 브리지를 건널 때 마치 태양이 도시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3월 4일 에드워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정식 대관식은 아니었지만 귀족들과 성직자들이 그를 에드워드 4세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축하는 짧았습니다. 마거릿의 군대가 요크셔에 집결하고 있었고 결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양측의 병력을 합치면 거의 6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세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가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월 28일 밤 에드워드의 군대는 타우턴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요크셔 북부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곳은 곧 지옥으로 변할 예정이었습니다. 날씨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종군 신부 요한 웨터링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저주하는 듯 했다. 구름이 낮게 깔리고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3월 29일 새벽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싸락눈이었지만 곧 폭설로 변했습니다. 시야가 10걸음도 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양측 군대는 코크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워릭 백작은 이 날씨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궁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화살을 쏘라. 눈보라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워릭의 궁수들이 쏜 화살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강하게 날아갔습니다. 반면 마거릿 편의 궁수들은 바람을 맞으며 쏘아야 했고 화살은 제대로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그들은 적군의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랭커스터 진영의 기록관 에드워드 홀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화살을 낭비했고 하늘에서 죽음이 비처럼 쏟아졌다. 아침 10시경 마거릿의 군대가 먼저 돌격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코크강을 건너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에드워드는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중앙에 서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면 잉글랜드는 끝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요크셔 민병대장 존 라델의 증언에 따르면 왕의 외침을 들은 병사들은 마치 사자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전투는 10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중세 전쟁사에서 이렇게 긴 백병전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한두 시간이면 승부가 났습니다. 하지만 타우턴에서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도끼가 갑옷을 쪼개고 창이 살을 뚫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전장은 피와 눈이 뒤섞인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랭커스터 군의 좌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릭의 동생 존 네빌이 이끄는 기병대가 측면을 공격한 것입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패주하는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코크강으로 몰렸습니다. 강은 이미 시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병사들은 강에 빠져 익사했고 뒤따르던 요크군은 용서 없이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코크강은 문자 그대로 피로 물들었습니다. 마을 주민 윌리엄 그레고리의 기록에는 이런 끔찍한 문장이 있습니다. 강물이 붉게 변했고 그 위에 시체들이 다리처럼 쌓여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거릿과 헨리 6세 그리고 어린 에드워드 왕자는 이미 전장을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스코틀랜드 국경을 향해서 남겨진 랭커스터 군은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결국 전멸했습니다. 노선벌랜드 백작, 대번 백작, 웨일스의 귀족들, 그들은 모두 타우턴의 설원에서 죽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전사자는 28,0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은 3만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다는 것. 에드워드 4세는 승리했지만 그날 밤 전장을 걸으며 그는 처음으로 전쟁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죽음의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1461년 6월 에드워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정식으로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잉글랜드의 왕이었습니다. 워릭 백작은 그의 오른편에 섰습니다. 왕을 만든 자로서 그는 이제 잉글랜드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외교를 담당했고 군사를 지휘했으며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프랑스 대사 장 드 라넬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잉글랜드에는 2명의 왕이 있다. 하나는 왕관을 쓴 에드워드이고 하나는 실권을 쥔 워릭이다. 워릭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와의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굳건히 하려면 왕실 혼인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왕 루이 11세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루이의 조카딸인 보나 공주를 에드워드의 왕비로 맞이하는 것. 이것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잉글랜드와의 평화를 원했고 잉글랜드는 프랑스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마거릿 왕비가 스코틀랜드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64년 가을, 워릭은 직접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보나 공주는 19살의 우아한 여성이었고 프랑스 궁정에서 교육받은 완벽한 왕비감이었습니다. 워릭은 루이 11세에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혼인 계약서의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워릭은 개선 장군처럼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에드워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464년 9월 워릭이 궁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이미 결혼했다는 것. 그것도 5달 전에. 신부는 프랑스 공주도 외국의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드빌, 랭커스터 편 기사의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위 귀족도 아닌 애매한 신분의 여자였습니다. 워릭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따졌습니다. 폐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프랑스와의 동맹은 어찌하시렵니까? 에드워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할 권리가 있다. 궁정 서기관 필립 더 코뮌의 회고록에는 그날의 긴장감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워릭 백작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주먹은 떨리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우드빌은 어떤 여자였을까요? 그녀는 30살이었고 2 아들을 둔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 존 그레이는 세인트 올번스 전투에서 랭커스터 편으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은빛 금발과 회색 눈을 가진 마치 숲의 요정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사냥을 나갔다가 그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몰수당한 남편의 영지를 돌려달라고 왕에게 탄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되기에는 너무 고귀하고 왕비가 되기에는 너무 비천합니다. 이 거절이 에드워드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1464년 5월 1일 그는 비밀리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증인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와 신부 1명.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마녀라고. 그녀의 어머니 제커타가 룩셈부르크 출신으로 마법을 부린다고. 그녀가 왕에게 사랑의 묘약을 먹였다고. 런던의 뒷골목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프랑스 연대기 작가 장 드 와브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왕비는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지녔으며 왕은 그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변했다. 워릭에게 이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만들었습니다. 타우턴의 눈보라 속에서 수만 명의 시체 위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자신의 계획을 무시하고 사랑에 빠진 바보가 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엘리자베스가 형제자매가 12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왕실의 권력에 빌붙으려 했고 워릭의 영향력을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465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동생들이 하나둘씩 고위 귀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리처드 우드빌은 백작 자귀를 받았습니다. 궁정은 우드빌 일족으로 넘쳐났습니다. 워릭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조언은 무시되었고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치밀한 설계도 결국 인간의 감정이라는 변수 앞에 무너집니다. 워릭은 잉글랜드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프랑스와의 동맹, 안정적인 왕실, 강력한 중앙정부. 하지만 에드워드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아니, 욕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467년 워릭 백작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왕을 제거해야 한다고. 왕을 만든 자는 왕을 부술 수도 있다고.
그는 에드워드의 동생 조지를 찾아갔습니다. 클래런스 공작 조지는 형에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지만 아무런 권력도 없었습니다. 워릭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타우턴의 눈보라는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증오의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1469년 잉글랜드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화려한 연회를 열었고 런던의 상인들은 다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템스 강에는 무역선들이 가득했고 시장에는 대륙의 비단과 향신료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얇은 얼음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궁전의 화려한 촛불 아래에서 왕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질투와 증오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그때 27살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강력했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뒤에 찾아온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과 음식 그리고 여자들. 궁정 재무장부를 보면 1470년대 초반 왕실 연회 비용이 이전의 3배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방탕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왕비가 여러 자녀를 낳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귀족 부인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프랑스 대사 필립 드 코미는 루이 11세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드워드 왕은 전쟁터의 사자에서 연회장의 늑대로 변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었지만 목적을 잃었습니다. 승리한 왕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싸울 적도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타우턴의 눈보라 속에서 느꼈던 살아있음의 전율을 이제 그는 침실과 주연장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동생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조지, 클래런스 공작은 21살이었습니다. 그는 형만큼 키가 컸지만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금발의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는 마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에드워드에게 아들이 없었던 1460년대 말까지 그는 언제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조지의 개인 일기 1800년대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발견된 클래런스 공작의 고백에는 그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왕자로 태어났으나 하인처럼 취급받는다. 형은 나를 두려워한다. 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궁전 구석에 가둬둔다. 조지는 점점 더 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만은 워릭 백작에게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1469년 워릭은 조지를 자신의 딸 이사벨과 결혼시켰습니다. 에드워드는 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지와 이사벨은 칼레에서 비밀리에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워릭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조지를 왕으로 만들고 자신의 사위를 통해 잉글랜드를 지배하는 것. 그는 북부 귀족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품은 자들, 우드빌 가문의 득세에 분노하는 자들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왕실에는 또 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막내 리처드, 글로스터 공작. 그는 조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키가 작고 왼쪽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후대의 프로파간다는 그를 꼽추 괴물로 묘사했지만 실제 의료 기록을 보면 경미한 척추측만증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471년 당시 그는 19살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말이 없었습니다. 연회에서도 그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요크성의 집사 토마스 랭턴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글로스터 공장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속삭이는지, 누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리처드는 천재적인 관찰자였습니다. 형 에드워드는 리처드를 신뢰했습니다. 조지가 배신의 냄새를 풍기는 동안 리처드는 한 번도 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1470년 에드워드는 리처드에게 북부 지역의 총독 직책을 맡겼습니다. 리처드는 요크로 가서 그곳의 행정을 책임졌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시행했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었으며 스코틀랜드 국경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요크시의 기록 보관소에는 수많은 시민 청원서가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글로스터 공작의 지혜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리처드에게도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궁정에서 다른 귀족 자제들이 그를 비웃던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개인 예배당 신부였던 존 캔달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공장님은 매일 밤 기도하셨습니다. 신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시며 그리고 이 불완전한 육체로 어떻게 형님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리처드는 형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숭배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리처드가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육체, 카리스마, 사람들의 사랑. 리처드는 자신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이 빛 속에서 군림하는 동안 자신은 어둠 속에서 적들을 제거하겠다고. 1471년 워릭 백작과 조지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북부에서 군대를 모았고 에드워드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우드빌 가문을 제거하고 정부를 개편하라고. 에드워드는 분노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흩어져 있었고 충성스러운 장군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워릭의 군대가 런던으로 진군하자 에드워드는 달아나야 했습니다. 리처드는 형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린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부르고뉴 공국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여동생 마거릿이 부르고뉴 공작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항해 일지를 기록한 선장 토마스 펄커슨의 회고에 따르면 왕은 밤마다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승리했고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리처드는 형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형에게 약속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리처드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르고뉴에서 에드워드와 리처드는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부르고뉴 공작 샤를은 그들에게 돈과 병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1세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강력한 잉글랜드가 필요했습니다. 부르고뉴 궁정 기록을 보면 샤를 공작이 에드워드에게 1,500명의 용병과 3만 플로린을 제공한 것이 확인됩니다. 1471년 3월 에드워드와 리처드는 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요크셔의 레번스퍼 항구에 상륙했습니다. 처음에는 병력이 적었습니다. 1,500명뿐. 하지만 에드워드는 천재적인 선전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요크 공작으로서 자신의 영지를 되찾으러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헨리 6세에게 충성하는 자들도 그를 공격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북부에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요크 지역을 훌륭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형제는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도시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드워드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를, 그의 승리를. 그리고 워릭의 통치 아래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워릭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에드워드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지였습니다. 클래런스 공작은 갑자기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싸운다는 것이 현실이 되자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조지의 시종이었던 월터 블런트의 증언에 따르면 공작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는 꿈을 꾸었다고 중얼거리며 1471년 4월 바넷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에드워드와 워릭의 최후 대결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습니다. 양측 군대는 시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싸웠습니다. 혼란 속에서 워릭의 군대는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했습니다. 패배가 분명해지자 워릭은 말을 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크군의 기병대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킹메이커는 들판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에드워드는 워릭의 시체 앞에 섰습니다. 런던 연대기 작가 로버트 파비안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왕으로 만들었고 나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으며 다시 나를 왕으로 만들었소. 이제 그대는 쉬시오. 조지는 전투 직전에 형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는 내 피부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갔습니다. 에드워드는 조지를 용서했지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살아남았지만 치욕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리처드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형의 편에 섰습니다. 바넷 전투에서 그는 좌익을 지휘했고 탁월한 전술로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동생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북부 총독의 지위는 영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조용히 자신만의 권력 기반을 쌓아갔습니다. 1471년 5월 마거릿 왕비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마지막 전투를 벌였습니다. 튜크스베리 전투. 하지만 그녀도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들 17살의 에드워드 왕자가 전장에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은 에드워드 왕이 직접 죽였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리처드와 조지가 함께 죽였다고 합니다. 마거릿은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왕관도. 그녀는 런던탑에 갇혔고 몇 년 후 프랑스로 추방되었습니다. 철의 여인은 부서진 노파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471년 5월 21일 밤 런던탑에서 헨리 6세가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연대기는 리처드 글로스터가 그를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헨리의 죽음으로 랭커스터 왕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에드워드 4세는 다시 안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은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30살의 에드워드는 뚱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회를 즐겼지만 웃음 속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술에 빠졌습니다. 그는 배신자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궁정에서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배신자, 겁쟁이, 쓸모없는 왕자. 리처드만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크에서 조용히 힘을 키웠습니다. 그는 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왕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얼마나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하는지. 가까운 혈육의 결핍이 조직 전체에 독이 됩니다. 조지의 열등감, 리처드의 신체적 콤플렉스, 에드워드의 방탕함. 이 모든 것이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적들, 형제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왕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1470년대 후반 에드워드 4세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때 전장의 사자였던 그는 이제 연회장의 포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궁정 의사 존 아르젠트의 의료 기록에는 왕의 건강 악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하의 체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호흡 곤란과 통풍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술과 음식 그리고 여자들. 에드워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채우려는 듯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1478년 에드워드와 조지 사이의 긴장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클래런스 공작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의 아내 이사벨이 출산 중 사망한 후 조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독살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내를 돌보던 시녀 2명을 마녀로 고발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그들은 처형되었습니다. 런던 연대기 작가 폴리도어 버질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클래런스 공작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누구든 의심했고 그림자를 보고도 적이라 외쳤습니다. 조지는 더 나아가 왕실 점성술사를 찾아가 왕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왕의 죽음을 예언하거나 묻는 것은 왕을 저주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추미론 회의록을 보면 1478년 1월 에드워드가 동생을 반역죄로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이 확인됩니다. 조지는 런던탑에 갇혔습니다. 의회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지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가 왕을 모욕했다는 증언, 그가 왕위를 노렸다는 문서, 그가 마법사들과 공모했다는 고발. 조지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형 에드워드가 직접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의회 기록관 존 러슬의 회고에 따르면 그날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를 고발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고 에드워드는 말했습니다. 1478년 2월 18일 조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 방법은 이상했습니다. 공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런던탑 안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특이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조지는 말름지 포도주 통에 익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식 기록은 의회의 판결에 따라 처형되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고뉴 대사 필립 드 코민이 샤를 공작에게 보낸 서신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클래런스 공작은 익사했다고 합니다. 포도주 통에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왕의 잔혹한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술에 빠져 살던 자가 술에 빠져 죽었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조지의 죽음은 왕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에드워드는 동생을 죽인 후 변했습니다. 그는 더욱 침울해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종장 윌리엄 헤이스팅스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새벽마다 비명을 지르시며 깨어나십니다. 조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왕비 엘리자베스도 남편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지의 처형을 강력히 요구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가문 우드빌 일족은 조지를 위협으로 여겼고 그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처드 글로스터는 조지의 처형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형에게 탄원했습니다. 형님, 그는 우리 피부치입니다. 추방하십시오. 감금하십시오. 하지만 죽이지는 마십시오. 리처드의 서기관 존 캔달의 기록에 따르면
글로스터 공작은 며칠 동안 왕실을 떠나지 않고 형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드빌 일족과 신하들이 그를 압박했고 에드워드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조지가 죽은 후 리처드는 우드빌 가문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형을 조종해서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요크 성에서 리처드는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드빌들은 기생충이다. 그들은 왕관의 빌부터 피를 빨아먹는다. 북부 귀족들의 연대기를 보면 리처드가 이 시기부터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83년 4월 에드워드 4세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템스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한기를 느꼈고 며칠 후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궁정 의사들은 폐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왕의 비대한 몸은 질병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에드워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4월 9일 에드워드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침실에서 추미론 의원들과 왕실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에드워드를 부탁한다. 그는 겨우 12살이다. 리처드, 너만 믿는다. 내가 섭정이 되어 조카를 지켜다오. 왕실 서기관 토마스 모어가 나중에 기록한 리처드 3세의 역사에는 이 장면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리처드는 형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형님, 제 목숨을 걸고 조카를 지키겠습니다. 에드워드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41살의 에드워드 4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타우턴의 영웅은 잉글랜드를 재건한 왕은 이렇게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죽음은 즉시 권력 투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어린 에드워드 5세는 웨일스의 러들로 성에 있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앤서니, 우드빌, 리버스 백작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왕비는 즉시 사람을 보내 아들을 런던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드빌 일족은 즉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리처드가 섭정이 되기 전에 어린 왕을 그들의 통제 아래 두는 것. 하지만 리처드는 더 빨랐습니다. 그는 요크에서 즉시 남하했습니다. 4월 30일 리처드는 스토니 스트래포드에서 어린 왕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리버스 백작과 우드빌 가문의 기사들이 어린 왕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숙부로서 조카 폐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날 밤 리처드는 움직였습니다. 그는 리버스 백작과 다른 우드빌 가문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반역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어린 에드워드 5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숙부에게 항의했습니다. 외삼촌들을 풀어주세요. 그들은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제가 폐하를 보호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왕비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어린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피신했습니다. 교회는 성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사원의 기록을 보면 왕비 일행이 황급히 들어왔고 가구와 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벽을 등지고 앉아 막내 아들 리처드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5월 4일 어린 에드워드 5세는 런던에 입성했습니다. 리처드가 그의 옆에서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어린 왕자가 왔다고. 하지만 날카로운 관찰자들은 눈치챘습니다. 어린 왕이 웃지 않는다는 것을, 리처드가 왕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에드워드 5세는 런던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왕은 대관식 전에 런던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대관식 날짜는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지만 대관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6월 중순 엘리자베스 왕비는 설득당했습니다. 추미론 의원들이 그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왕비 마마 어린 요크 공장님도 형님과 함께 계셔야 합니다. 대관식에서 형제가 함께 서야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울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압력은 거셌습니다. 결국 그녀는 막내 아들을 보냈습니다. 9살 리처드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런던탑으로 갔습니다. 이제 두 왕자가 런던탑에 있었습니다. 에드워드와 리처드. 사람들은 그들을 창문에서 보았습니다. 탑의 정원에서 놀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런던 시민 로버트 파비안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6월 하순 탑의 창문에서 두 왕자님이 손을 흔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지만 6월 말 왕자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도 정원에도.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왕자들이 어디 갔는지.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만 있었습니다. 런던탑의 침묵. 6월 25일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의 결혼이 무효라는 것. 이유는 에드워드가 결혼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노어 버틀러, 이미 죽은 귀족 부인이었습니다. 증인은 베스의 주교 로버트 스틸링턴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에드워드 5세와 그의 형제들은 사생하였습니다. 왕위 계승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의회는 결정했습니다. 리처드 글로스터 공작. 에드워드 4세의 동생이자 유일하게 남은 요크 가문의 적통 계승자. 6월 26일 리처드는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리처드 3세가 되었습니다. 7월 6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의식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왕관을 썼고 귀족들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탑에 갇힌 두 왕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리처드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이 사생아로 선포되었으니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런던의 술집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왕자들이 살해되었다고. 한밤중에 베개로 질식당했다고. 아니면 독약을 먹었다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1500년대에 런던탑을 개조하던 중 계단 밑에서 어린아이 2명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왕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리처드가 왕자들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왕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리처드가 결백하다고 말합니다. 왕자들을 죽인 것은 나중에 왕이 된 헨리 7세 혹은 그의 어머니 마거릿 보퍼트라는 것입니다. 리처드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리처드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크 성에 남아있는 그의 개인 기도서에는 여백에 휘갈긴 글씨가 있습니다. 신이시여 제게 용기를 주소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용기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483년 가을 리처드는 잉글랜드를 순회했습니다. 북부에서 남부까지 그는 왕으로서 정의를 시행했습니다. 그는 유능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실시했고 부패를 척결했으며 법을 개혁했습니다. 요크에서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찬탈자라고 불렀습니다. 조카 살해자라고 속삭였습니다. 리처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종들의 증언에 따르면 왕은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고 합니다. 땀에 젖은 채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른다. 아이들이 나를 부른다. 왕비엔 네빌도 남편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승자가 쓴 역사가 패자를 괴물로 만듭니다. 리처드 3세는 후대의 악의 화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를 꼽추 악당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대 기록들을 보면 더 복잡한 인물이 보입니다. 충성스러운 동생이었고 유능한 행정가였으며 신실한 신자였던 남자.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남자.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리처드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존하려 했고 권력을 지키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끔찍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두 어린 왕자가 사라졌고 그 침묵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에 메아리 치고 있다는 것. 1483년 가을 리처드 3세의 왕좌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지만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질 듯 했습니다. 런던의 거리에서는 여전히 두 왕자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고 귀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리처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요크성의 서재에서 혼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했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10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버킹엄 공작 헨리 스태퍼드가 웨일스에서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버킹엄은 리처드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왔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리처드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고 대관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그가 왜 배신했을까요? 역사가들은 여러 이유를 제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버킹엄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두 왕자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마거릿 보퍼트라는 여인의 존재였습니다. 마거릿 보퍼트는 헨리 6세의 이복 형제의 후손이었습니다. 랭커스터 가문의 먼 친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헨리 튜더. 그는 프랑스 브르타뉴의 망명에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4세의 치세 동안 그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에드워드 4세의 아들들이 사라졌고 리처드는 찬탈자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헨리 튜더가 랭커스터의 유일한 계승자였습니다. 마거릿은 천재적인 정치가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숨어있던 엘리자베스 왕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헨리 튜더가 엘리자베스의 딸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는 것. 이렇게 하면 랭커스터와 요크가 합쳐지고 두 가문의 전쟁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왕비는 동의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사라졌고 딸들의 미래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마거릿은 버킹엄 공작도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서신 모음집 1900년대의 대형 박물관에서 발견된 보퍼트 가문 문서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음모를 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편지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숨어 있었고 서로 다른 귀족들에게 서로 다른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지를, 어떤 이에게는 자귀를, 어떤 이에게는 복수의 기회를 약속했습니다. 버킹엄의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10월의 폭우가 웨일스를 덮쳤고 3번 강이 범람했습니다. 버킹엄의 군대는 강을 건널 수 없었고 병사들은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리처드는 신속하게 군대를 보냈습니다. 버킹엄은 도망쳤지만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왕을 만나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리처드는 거부했습니다.
11월 2일 버킹엄은 솔즈베리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처형 직전 버킹엄은 고해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의 기록에 따르면 공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왕을 배신했다. 하지만 왕도 신을 배신했다.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왕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1484년 리처드의 개인적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비앤 네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쇠약해졌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4월 16일 앤은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처드는 아내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 시종들의 증언에 따르면 왕은 사흘 동안 아내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앤의 죽음은 리처드에게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 신체적 결함도 권력 욕심도 어두운 과거도 개의치 않고 그를 받아들여준 사람. 이제 그녀도 없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앤이 죽기 몇 달 전에 그들의 외아들 에드워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10살의 소녀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드럼 성의 기록을 보면 1484년 4월 9일 웨일스 왕자 에드워드가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리처드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무너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왕은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한 왕이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리처드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후계자도. 그는 42살이었고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소문들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리처드가 두 조카를 죽였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내도 잃었다고. 리처드는 새로운 결혼을 고려했습니다. 후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끔찍하게도 어떤 이들은 그가 조카 딸인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친상간이었고 추문이 너무 커졌습니다. 리처드는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했습니다. 런던 시청 앞에서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헨리 튜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살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한 번도 잉글랜드에서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망명객이었고 프랑스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프랑스 연대기 작가 장 몰리네의 기록에 따르면 헨리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이 말하지 않았고 많이 웃지 않았으며 항상 계산하는 듯 했다. 헨리의 어머니 마거릿은 잉글랜드에서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리처드에게 발각되면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밀 서신을 보내고 금화를 밀반출하고 지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집사 르지날드 브레이가 연락망을 운영했습니다. 브레이의 회계 장부를 보면 수백 파운드가 바다를 건너 프랑스로 보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85년 여름 헨리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8월 1일 그는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프랑스 선박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은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용병들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인은 5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8월 7일 그들은 웨일스의 밀퍼드 헤이븐에 상륙했습니다. 헨리의 깃발에는 붉은 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웨일스의 상징이었습니다. 헨리의 할아버지가 웨일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은 리처드는 즉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노팅엄 성에 있었습니다. 왕실 전령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귀족들에게 왕을 위해 싸우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리처드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달인이었고 헨리는 초보자였습니다. 병력도 리처드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충성심은 공포나 의무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스탠리 가문. 토마스 스탠리 경과 그의 동생 윌리엄 스탠리는 북서부의 강력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스탠리는 마거릿 보퍼트의 남편이었습니다. 즉 헨리 튜더의 계부였습니다. 리처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잡았습니다. 토마스 스탠리의 아들 조지 스탠리를 궁정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배신하면 아들이 죽는다는 것. 토마스 스탠리는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폐하, 저는 발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전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편에 설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8월 22일 양측 군대는 보즈워스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레스터셔의 평원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군대는 앰비언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그는 중앙에 서서 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병력은 약 12,000명이었습니다. 헨리의 군대는 5,000명 정도였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탠리 가문의 군대가 전장 옆에 따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약 6,000명. 그들은 아직 어느 편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사자를 보내 명령했습니다. 즉시 합류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처형하겠다. 토마스 스탠리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더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퍽 공작이 이끄는 리처드의 선봉대가 헨리의 군대와 충돌했습니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헨리의 용병들은 용감했고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의 군대도 강했습니다. 초반에는 리처드가 우세했습니다. 그때 리처드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전장 뒤편에 있는 헨리 튜더를 보았습니다. 헨리는 겨우 100여 명의 호위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생각했습니다. 헨리를 죽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그는 가장 정예한 기사들 약 8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리처드는 말을 타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갑옷은 햇빛에 반짝였고 투구에는 왕관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헨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폴리도어 버질의 잉글랜드사에는 이 장면이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왕은 사자처럼 싸웠습니다. 그는 헨리의 기수를 죽이고 헨리의 호위 기사 존 체인이 경을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리처드는 헨리에게 거의 다다랐습니다. 단 몇 미터 거리. 헨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무기를 제대로 다룰 줄도 몰랐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탠리 가문이 움직였습니다. 윌리엄 스탠리가 병력을 이끌고 리처드의 측면을 공격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리처드의 기사들은 포위되었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는 계속 싸웠습니다. 그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말이 진흙에 빠졌고 누군가가 그에게 새 말을 가져오라고 외쳤습니다. 리처드는 대답했습니다. 말 한 마리를 주겠다. 내 왕국을 줄 테니 말 한 마리를 다오. 하지만 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 명의 병사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칼과 도끼가 쏟아졌습니다. 리처드는 투구를 쓰고 있었지만 타격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쓰러졌습니다. 잉글랜드의 마지막 플랜테전의 왕이
전장에서 싸우다 죽은 마지막 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시신은 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끼로 가해진 것이었고 하나는 칼로 뚫린 것이었습니다. 2012년 레스터의 주차장 밑에서 리처드의 유골이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두개골의 손상을 확인했습니다.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헨리 튜더는 전장을 걸었습니다. 토마스 스텔리가 리처드의 왕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 아래 진흙 속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스텔리는 왕관을 집어 헨리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체들이 널린 전장에서 헨리 7세가 탄생했습니다. 헨리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리처드를 찬탈자이자 폭군으로 규정했습니다. 리처드의 시신은 레스터로 옮겨졌고 그레이프라이어 수도원에 아무런 의식 없이 묻혔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반역자로서. 헨리는 리처드의 지지자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승자의 정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1486년 1월 18일 헨리 7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의식이었습니다. 귀족들은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과 몇 달 전에는 리처드에게 같은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관식이 끝난 후 헨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요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했습니다. 1486년 1월 2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붉은 장미와 흰 장미의 결합. 랭커스터와 요크의 통합.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헨리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튜더 장미. 흰 장미 위에 붉은 장미를 겹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문의 화합을 상징한다고 선전되었습니다. 튜더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밤 헨리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 버나드 앙드레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왕께서는 명단을 펼쳐보고 계셨습니다. 요크 가문의 생존자 명단이었습니다. 헨리는 기펜을 들고 몇몇 이름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촛불에 태웠습니다. 평화는 선포되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헨리 7세는 요크 가문의 후손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릭 백작의 아들 에드워드 플랜테저넷, 클래런스 공작의 딸 마거릿 폴, 그들은 모두 반역죄로 고발되어 처형되거나 감금되었습니다. 진짜 위협이었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헨리에게는 왕좌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왕비는 남편이 자신의 친척들을 제거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왕비였지만 포로이기도 했습니다. 후대의 초상화를 보면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헨리와 엘리자베스의 결혼은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같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밤마다 동생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런던탑에서 사라진 두 왕자를. 헨리는 밤마다 왕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진흙 속에 굴러다니던 피로 얼룩진 그 왕관을. 30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잉글랜드 인구의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4분의 1이 전멸했습니다. 헨리 6세에서 리처드 3세까지 5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른 왕관, 또 다른 왕조, 그리고 또 다른 음모들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속됩니다.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랭커스터와 요크의 전쟁은 튜더의 숙청으로 이어졌고 튜더의 평화는 스튜어트의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 생존을 향한 본능,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필요. 1500년대가 되자 튜더 왕조는 장미 전쟁을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선과 악의 이야기로, 정당한 왕과 사악한 찬탈자의 이야기로. 리처드 3세는 괴물이 되었고 헨리 7세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이었고 모두 선택을 해야 했으며 모두 그 선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보즈워스 전투가 끝난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장미 전쟁의 메아리는 여전히 울립니다. 권력의 속성에 관한 영원한 질문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가? 승자가 쓴 역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